예, 벌써 들어왔네요. 즉시연금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네. 했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즉시연금은 네. 목돈이 있으신 예. 분들이 보험회사에다가 맡겨놓고 목돈 맡기고. 자 지금부터 즉시 네. 나에게 연금을 줘. 바로 주세요. 안 기다리고. 보통 연금은 젊을 때부터 꼬박꼬박 부어서 목돈을 만들고 네. 그걸 이제 지금부터 자 이 돈으로 연금 주세요 하는 건데 그렇죠. 나는 젊을 때 바빠서 매일매일 붓지는 못했어. 네. 예. 그러나 목돈이 있어 나는 네. 맡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잘라줘. 언제 이거는- 죽을지는 나는 몰라. 이건 목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안 좋네. 언젠간 목돈 있을 거니까요. 우리도.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신 어떤 분들은 항상 고민하는 아하. 옵션 중에 하나인 즉시연금. 맞습니다. 네. 근데 예.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신문기사 보시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죠. 즉시연금 소송이 붙었는데 뭐 삼성생명이 패했다. 예. 어디 무슨 보험사가 패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주 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건 나중에 목돈을 모아서 진짜 즉시연금을 할 일도 있겠지만 근데 예. 오늘 방송 보시면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닥 이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 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고 그거 외에도 즉시연금으로 인한 이슈 때문에 보험사들이 뭔가 패소를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각 보험사들의 목표 주가를 좀 내려잡은 것도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손해가 보험회사 주가 떨어질 만한 사안이에요? 네, 그 정도로 좀 손해가 오. 클 것이다. 한 1조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시연금에서? 예, 1조 원이요? 예, 즉시연금 때문에. 때문에? 하여튼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문제가 제가 된 거예요? 저기 두 분이 네. 이제 연기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너무 웃긴 게 다 알면서 즉시연금 때문에 리액션이 어디서 리액션 하자고 학원 다니세요 요즘에? 난 즉시연금이 있다는 것도 좀 전에 알았네요. 아 진짜 와, 이름도 잘 지었어. 즉시연금. 네, 즉시연금.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재밌습니다. 예. 네, 일단 즉시연금 설명해 주신 대로 진짜 즉시연금을 받는 거예요. 목돈을 네. 맡겨놓고 그런 목돈을 맡긴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토록 받는 거, 죽을 때까지 연금 주세요. 쉬운 거죠 이거는. 뭐 내가 1억을 냈다. 그러면 이 1억을 보험사가 굴리는 동안 이자가 조금씩 붙을 거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나는 빼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받는다. 근데 그 언제까지 줄 것이냐는 진짜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주는 거니까 네. 보험사가 계산한 경험생명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줄 거고요. 확정 지급형도 있는데 이건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딱 기간을 정해놓고 나 10년 동안 연금 받을래, 20년 동안 받을래 예. 하는 상품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받는 연금액이 딱 보이잖아요. 예. 그럼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유불리를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딱히 뭐 세금적인 부분 아니면은 그렇게 실익은 없고. 잠깐만요. 그것부터 배워봅시다. 네. 확정형? 확정형 난 10년으로 잘라주셔 네. 라고 하면 네.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고 그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이미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럴 거면 그냥 은행에다가 뭐 돈을 넣어놓고 내가 그냥 필요한 한 달에 정기예금. 한 달에 예, 예를 들면 한 달에 90만 원씩 주시는구나 네. 하면 보험회사에 맡기지 않고 네네. 은행에다 넣어서 한 달에 90만 원씩 찾아 쓰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낮을수록 보험사가 불리하고 높을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은행도 금리대로 굴러가고 네. 보험사도 금리대로 굴러가지만 그러니까요. 네. 보험사가 주는 구조는 수수료를 떼고 이자를 붙여줘요. 예. 그렇겠죠. 그런데 복리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높으면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은행보다 불리하다가 이게 쭉 이렇게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수수료가 있지만 얘네들이 10년 이상에 나눠서 받게 되면 비과세 물론 이제 1억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 수수료는 떼지만 세금을 안 내고 시간이 오래되면 복리로 굴러가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지면 그 복리 효과는 조금 더 커지고 이것 때문에 높으면 보험사가 유리하고 높다는 건 시중금리가 높으면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해요. 뭐 최저 보증 이율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건 보험사가 못 이기고 아예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저금리 시대에는 그냥 은행에다가 돈 넣고 훨씬요. 예. 받아 쓰는 게 낫고 그렇죠. 고금리 시대는 보험사의 즉시연금도 나쁘진 않은데 네 그게 유리한데 고금리와 저금리의 구분점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요 딱 고금리 구간 10년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지금 네. 과거 10년을 놓고 봐도 금리가 쭉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푹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이게 뭐가 요 뭐 예를 들어 뭐 3.2% 정도면
보험사가 유리합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즉시연금도 네. 앞으로 10년 동안 나한테 10년 동안만 이 돈을 매달 정확히 동일하게 잘라줄 거야. 잘라주게 네. 라고 했더라도 금리에 그 따라서. 10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될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보험회사도 모르니 그렇죠. 한 달에 얼마가 나올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보험회사도 모릅니다. 몰라요? 예. 아, 모릅니다. 지금 보여주는 건 네. 지금의 금리. 예를 들어 지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리가 뭐 2.5%. 네. 요거 하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를 살짝 구성해 주고요. 그리고 최저 보증 이율 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알 수 떨어져도 없구나. 요만큼 알 수 준다. 없습니다. 아, 이 그렇구나 밴드 안에서는 했지만. 이럴 거예요. 뭐 1억을 맡겼는데 한 달에 20 나오던 게 한 달에 800 나오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정도의 밴드만 보여주고. 자기가 생각해 보면 5년 후에 은행 예금 금리조차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죠. 서로 모를 일이니까. 모를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유불리를 따져볼 수도 없고 사실 따져보는 게 무의미하다. 그럼 김현우 소장님은 1억 네. 원이 있고 1억 원 가지고 평생 나눠서 이제 써야 되는 운명이라면 네. 즉시연금에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은행 예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행 예금에 넣고 차라리 굴릴 겁니다. 왜냐하면 즉시연금에 넣어놓으면 딱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그 적용 이율로 굴러가는 그 한 가지 방법인데 은행 예금에 넣어놓고 주식 투자하겠다고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1억 있다 그러면 은행 예금에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놓고 네. 한 3천 정도는 저축은행 요즘에 뭐 예금 1년짜리 그런 거에 묻어놓으면 안 빼놓으면은 한 2.5, 3%는 넘겨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5천은 주식 혼합형 뭐 이렇게 살짝 섞어서 얄미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 텐데. 그래도 글쎄. 이거 비과세 때문에 많이 예전에 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세금 혜택, 세금 이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비교해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일은 모르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보험사가 더 줍니다. 뭐 이게 덜 줍니다. 이런 거 따져봐야 사실은 이건 판단이 안 서는 문제인데 예.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세금에 대한 부분. 예. 보험사는 비과세라는 거. 그러면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예. 이 비과세 혜택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도 1억 원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1억 원까지만 네, 1억 비과세. 원까지만 비과세인 거고 1억 뭐 원 원금 1억 원 아니면 받는 돈이 1억 원? 아, 연금 1억 원. 내가 원금 딱 넣는 원금 거. 1억 원. 네. 그래서 뭐 아. 만약에 1억 2천을 넣었다 그러면 2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1억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라 그냥 1억 2천 통으로 해요. 통으로 비과세? 과세돼요. 네, 통으로 과세. 통으로 과세? 네, 그러니까 1억까지만 하니까 사실은 이 비과세의 느낌은 이제 없어요. 혜택은 그 느낌은 없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씁니다. 얘를. 왜 상속세가 줄어요? 그러니까 즉시연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알게 되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쓸 것이다. 네. 상속세를 줄여준다는 건 장점 아닙니까? 예, 그죠. 그거 목적으로만 쓰여요. 요즘엔 왜 네, 상속세를 예전에도 줄여줘요? 그랬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처음에 종신형 말씀드렸고 네. 확정형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상속형입니다. 네. 상속형은 뭐냐면 내가 돈을 맡겨요. 1억을. 네. 뭐 1억이든 10억이든 맡겨놓으면 여기서는 발생하는 이자만 타서 씁니다. 저는. 네. 이자만 타서 쓰고 원금은 그대로 있다가 이자만 쭉 타다가 내가 사망을 하면 여기 그대로 있던 원금이 내 상속인에게 갑니다. 네. 자녀에게 가거나 뭐 배우자에게 가는데 예. 그게 그대로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혹은 20년에 걸쳐서 미리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네. 상속을 받는 입장에선 10억 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이 1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예. 상속세를 그렇죠. 상속세를 내야 되겠지만 10억 원을 10년에 걸쳐서 나눠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똑같은 돈의 가치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천천히 받게 되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아하. 지금의 할인율은 3%예요, 연. 네. 그러면 10억 원 정도를 10년에 걸쳐서 나눠 받겠습니다 하면 한 15% 정도 깎인 8억 5천 정도. 예. 의 가치로만 봐준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세금만 낸다. 그렇습니다. 아. 상속세는 지금 내고 이걸 나눠 받는 단점은 있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 사실은 상속세라는 게 누진 구조로 이렇게 툭툭툭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구간에 뭐 얹혀 있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차라리 보험사에 5% 6% 수수료 내는 것보다 예. 상속세는 뭐 10% 20% 단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줄이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0억을 상속하면 8억 5천으로 계산하고 그렇죠. 예. 100억을 상속하면 80억으로 계산하니까 100억의 상속세는 반이면 50억. 네. 80억의 상속세는 반이면 한 40억. 40억. 그러니까 와. 10억을 아끼는 계약이 된다는 거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네. 그 돈을 네.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주고 10년간 잘라서 주는 그 일만 하고 네. 수수료도 먹고 네. 잘라서 주니까 남는 돈은 보험회사가 굴리면 굴리면 되고. 이자도 가져가고 네.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그럼 상속세를 중간에 보험사에 내는 거죠. 무슨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근데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내가 돈을 5천만 원 내고 1억 원짜리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라는 건 네. 5천만 원을 내고 1억 원짜리 이 티켓을 갖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억 원의 상속세가 필요하네. 그러면 5천만 원 내고 1억 원짜리 사야지 이런 느낌이라서 결국은 그게 싼 값의 상속세나 이 세금 지원을 보험사에다 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정의로운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우리가 여기에 정의를 결부시키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아까 4년 단위, 5년 단위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래요.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점차 혜택이 축소되고 있고 예전에는 할인율이 되게 높았어요. 지금은 그나마 3%로 떨어진 거긴 한데 그래도 그리고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상속형 이런 연금 말고도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신탁을 통해서 맡겨놓는 방법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실은 편법들이죠.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그럼 막을 수 없고 예전에는 1억 원이란 한도도 없었죠. 그쵸. 이거 비과세 한도는 없었고. 한도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많이 팔렸을 때가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세금 덜 내는 용으로 예. 왕창 가입해서 남는 현금 같은 게 있으면 쭉 받고 상속세도 줄이고 예. 그런 용도로 많이 그렇죠. 썼다. 봤을 때 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자가 1% 적습니다, 많습니다. 그거 따질 게 아니라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금을 낼 돈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이 팔렸었고 네. 그때 유행을 했었던 상품이었죠. 근데 요즘은 뭐 별로 시큰둥. 물론 그 절세에 대한 유혹은 있으나 보험사가 별로 안 팔려고 하죠. 이제 저축보험 자체를. 그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저축보험이 늘어나면 부채가 커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장부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돈이 되기는 하나. 저축성 상품은 안 팔려고 하는 추세인 거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굉장히 이제 그 리치 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그런 컨셉이었던 알겠어요. 거고요.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절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법에 허점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네. 하면 절세가 되는 거라면 뭐 그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법을 뭐 보완하든 알아서 할 일인데 중간에 보험회사가 하는 일이라는 건 그냥 맡아두고 나눠주고, 천천히 준 거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세금이 아껴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아낀다고 그럼 그런 일은 저도 하겠습니다. 네. 보험 저도 잘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맡기면 먼저 주는 거야 못하지 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10억을 맡기고 10억을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천천히 10년간 나눠주세요. 그럼 혹시 이자 드려야 됩니까? 그럴 필요도 없으십니다라고 하면 아니 나도 그런 일 할 수 있지. 저도 잘할 수 있는 다만 제가 보험사보다 못하는 건 네. 보험사의 수명보다 제 수명이 길다는 자신은 없어요. 그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사망하더라도 보험사는 남아 있을 테니까 예. 이렇게 잘라주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아들 딸한테 잘라주는 일을 네. 이진우한테 맡기면 이진우가 먼저 갈 수도 먼저 갈 수 있으니까 불안하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합법이라면 그런 일은 그냥 정부에다 우체국에 맡기든 정부에다 맡기든 하고 네. 중간 수수료를 뭐 그러게. 국고로 쓰든 뭐 그렇게 써야지. 그걸 왜 특정 금융회사가 저한테 가져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저녁을 못 먹고 왔어. 저녁을 못 드셨구나. 짜증나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지금 소송이 붙은 게 뭐냐. 가입자들이 이제 보험사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거는 가입자들도 이익이고 뭐 보험사도 윈윈하는 구조 아니냐 싶을 텐데 가입자와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했던 약속이 예. 가입자가 느끼기에 했던 것과 다른 거죠. 받아들인 것과.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수수료를 뗀다는 사실 정도는 압니다. 네. 그러니까 즉시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그 정도의 부자들은 다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예. 얼마 정도를 떼냐면 한 1억 정도를 맡겼다. 그러면 보통 한 5% 정도? 적게는 뭐 3% 정도를 그냥 내가. 보험사가 이건 저희가 수수료입니다 하고 떼고 그냥 가져가요. 예. 그러면 1억 원을 맡기면 그 1억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연 3%라고 한다면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1억 원을 맡기면 수수료 막 500만 원 떼고 9,500만 원에 뭐 3% 네.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자로 주겠죠. 네. 그럼 9,500에 3% 이걸 나누기 12달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야 될 텐데 네. 그럼 대략 뭐 한 23, 4만 원 예.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받다 보니까 그거보다 덜 받는 거예요.
덜 받는 거예요. 이게 왜 덜 받지? 이자가 좀 떨어졌나? 이율을 떨어졌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한 23만 원 줘야 되는데 한 20만 원만 준 거죠. 그래서 그 3만 원 왜 안 줬냐?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고객님 그 3만 원은요. 고객님이 저희한테 1억을 맡겼는데 이 1억을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아드님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500만 원 띄었죠. 9,500이죠. 이 9,500을 1억을 만들려면 500을 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객님한테 드리는 그 이자에서 좀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넣는 겁니다. 조금씩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럼 위에서 빼고 밑에서 놓고. 그렇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가입자들은. 가입자들 야 뭐야 수수료 떼고 이거 알아서 9,500을 니네가 굴려가지고 1억을 만들어줘야지 알아서. 그런데 네 저희가 알아서 굴리는데 그 알아서가 고객님 이자에서 떼가지고 여기다 붙인다고요. 네. 그게 저희는 설명했어요. 가입자들은 설명 못 들었다 나는. 아. 이게 해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처음은. 아하. 다시 같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네. 지금 지금 이 얘기를 잠깐 이해를 놓치시면 네. 오늘 뒤에 하는 얘기가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하셨을 거지만 네. 소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방금 뭐라고? 좋습니다. 무슨 말이야? 밑장 이런 빼기, 분들이 밑장 빼기, 소수 밑장 있기 빼기, 때문에 밑장 한 빼기.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진짜 너그럽다 이 프로그램. 좋다. 1억을 맡깁니다. 네. 우리가 보험사에 1억을 맡기면 보험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를 5% 정도 떼요. 네. 500을 뗐어요. 그러면 9,500이죠. 네. 그리고 이 9,500에 대한 이자만 가입자한테 쭉 주다가 네. 계약자한테 네. 이 예. 사람이 사망하면 음. 원금을 아들한테 줘야 돼요. 원래 그런 용도의 상품이었어요. 그렇죠. 아들 딸한테 주는 돈으로. 네네. 예. 이거 상속세 아끼려고 하는 상품. 네. 이렇게 하려는데 이 원금의 개념은 내가 맡긴 1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 1억을 합의가 됐어요. 하여튼 상속을 해야 돼. 네. 어쨌든. 상속세 네. 나는 1억을 맡겼는데 내가 이자는 수수료 뗀 돈을 받든 뭐 하든 어쨌든 내 네. 아들한테는 1억이 가야 되죠. 그렇죠. 그거 오케이 보험사가 주기로 했어요. 근데 9,500을 1억으로 만들려면 굴려야 되잖아요. 네. 얘를 불려야 되는데 그 불리는 방법이 가입자 생각에서는 보험사가 알아서 이자 붙여가지고 지네들이 굴리는 거구나. 9,500을 1억 만들어 주겠지. 만들어 주겠지. 도 아니니까. 네. 뭐. 보험사 입장에서 네 만들어 드립니다. 그 방법이 이것도 굴리긴 굴리는데 시중에는 뭐 채권을 투자하는 뭐 하든 9,500을 1억을 만들긴 만드는데 고객님한테 매달 드릴 23만 원 이자에서 한 2만 원 떼서 여기다 계속 적립을 할 거예요. 저희 한 5년 10년 동안. 그걸로 그것도 재원이 좀 됩니다. 이 논리인 거예요. 그게 누가 못 만들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보험사가 훨씬 편하죠. 네.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선 아니 왜 설명 안 해줬냐 그런 걸. 그런 걸. 그럼 수수료를 이중으로 떼는 거 아니냐. 처음에 1억 넣었을 때 500 띄고 내가 이자 받을 때 여기서 또 띄면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난 이런 건지 설명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게 가입자들 그래서 소송이 붙었다. 주장이고 보험사는 이걸 설명을 해줬다. 원래 이런 상품이었다. 예. 이건 약관에 나와 있다. 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충돌이 된 거죠. 약관에 나와 있다와 약관에 나와 있지 않다. 예.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산출방법서라는 서류에 나와 있어요. 산출 방법서. 네, 약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방법서라는 서류를 약관으로 볼 거냐 아니냐가 1번 쟁점이었고 쟁점이었겠네요. 2번은 오케이 약관에 나와 있다 치더라도 이걸 설명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우리가 약관은 보통 이게 보험 가입할 때 약관은 받기는 하지만 설명을 다 들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 보험사에서는 계약자한테 보험 가입을 시킬 때 예.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1번 이게 약관인지 약관이라고 하였다면 이게 설명이 됐는지 요걸 가지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상품인 것처럼 보여도 네. 어쨌든 약관에 써 있고 설명을 했으면 했어. 네가 알고 가입한 거 아니냐. 그렇죠. 꼼꼼히 봤었어야지. 이렇게 맞아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약관에 있는 거냐 아닌 거냐. 네. 쟁점이 있었다. 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2018년 정도인가 2017년 정도에 금융감독원에서 예. 이 한 명이 삼성생명 이걸 가입한 누군가 한 명이 민원을 겁니다. 난 이렇게 설명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난 이런 건 처음 들었다. 민원을 걸었는데 금감원이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민원인 손을. 네. 삼성생명 여기 너 돈 줘. 삼성생명이 이 사람한테 원래대로 지급해야지. 지급해줘. 제대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삼성생명이 지금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설명 다 해줬고 산출방법서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거라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이게 무시하면 그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는 열을 받은 거예요. 이 그래서 개인이 소송이 진행됐구나.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네. 근데 1심에서 이분이 이겼어요. 이게 이거 판결이 딱 나오니까 금감원에서 뭘 제시를 했냐면 봐라 재판상에서도 이렇게 나왔지 삼성생명 니네 이분뿐만 아니라 이거 가입한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해줘 라고 이제 금감원도 뿔이 난 거죠. 지금 보면 뿔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 처음에 그냥 줬으면 네, 그걸로 끝났죠. 넘어갔는데 안 주니까 이분이 재판을 걸고 네. 재판에서 이겼어. 금감원도 안 그래도
다 줘버려.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제 소송을 겁니다. 채무 부존재 소송이라고 우리는 그걸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 예. 그런 류의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단체 소송이 들어옵니다. 요걸 가입한 분들이 묶여가지고 소송을 걸어요. 여러 명이서. 이야. 해서 삼성생명이 또 집니다. 예. 같은 사안이니까.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일부 법원에서는 1심에서 이긴 사례가 나와요. 보험사가. 지금 삼성생명이 1심 판단으로는 2대1이에요. 두 번은 이겼고 한 번은 졌습니다. 똑같은 아니, 사안에 두 대해서 번은 졌고 한 번은 이겼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판사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1심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런데 그 그렇지. 판사가 다른 생각을 그럼 네가 잘못된 생각을 한 판사는 아니고 네. 쟁점이 그거예요. 아까 약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관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관이라고 써 있는 그 조그만 글씨. 그쵸. 조그만 글씨. 네. 그 책만 약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약관의 범주를 넓게 생각하면 보험을 계약할 때 관련 제반된 서류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 근데 거기서 또 핵심은 그럼 오케이 약관이다 아니든 설명을 해줬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니 그 오케이. 산출 방법서라는 거에 이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네. 산출 방법서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자에서 돈을 떼가지고 네. 원금을 채워준다라는 게 설명이 들어있다. 설명이 이런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산출 방법서는 그 수학식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이건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다. 아니 볼 수는 있어요? 네. 볼 수는 있어요. 소비자가 볼 수는 있어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누구든 홈페이지 들어가야 된다고? 네. 보험 가입할 때 주는 서류조차 주는 아니에요? 소리조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럼 약관이 아니지. 그쵸 가입자 입장에서는 약관 아니다 이건 이라고 본 거고 아니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이다. 넓은 의미에서 홈페이지에 약관이다. 있으니까 우리는 네. 공지는 했다. 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서류다. 그건 좀 이상하지. 그럼 그죠. 보험 가입자가 네. 물론 그 보험회사에다가 알려야 될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런 질병이 있었고 뭐 네. 이런 그게 고지 의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고지를 그럼 나는 내 일기장에다 써놓고 말면 되냐? 그러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내 집 앞에다 붙여놓게 와서 막 그러니까 정해진 내 약속이 홈페이지에다 있는데 알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내 홈페이지를 알아서 검색하든 말든. 그 정해진 약속에 그 범주가 애매한 거죠. 약관 안에 들어있냐 안 돼. 그러면 그 말인즉슨 또 산출 방법서를 약관 맨 뒷페이지에 파일을 합본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이걸 약관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또 다툼도 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원마다 핵심은 그겁니다. 설명을 해줬느냐. 그래서 삼성생명이나 뭐 저기 다른 보험사가 하나생명이 이긴 케이스가 뭐냐면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농협이 지금 1심을 다 이겼을 거예요 아마. 농협은 어떻게 농협은 딱 그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어디에? 약관에? 네, 약관에 그 상품 설명서에도 그렇고 고객님한테 지급되는 그 매달 드리는 그 이자, 네. 그 이자가 5년 동안은 각종 어떤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적고 그 다음에 늘어납니다라는 식으로 딱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 이거는 그냥 여기서 뭔가를 그럼- 뗀다. 아. 그걸 알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딱 적어놨어요. 아니 명시해놨습니다. 약관이라는 건 되게 똑같은 상품은 보험회사들끼리 서로 베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준 약관을 베끼는데 이게 약관보다는 상품 설명서 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NH는 농협은 상품 설명서를 잘 다시 썼다. 잘 쓴 거지. 그 한 줄 때문에 이긴 거고 이야. 그게 없어가지고 다른 보험사들은 지금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쟁점이에요. 그 농협의 상품 설명서 쓴 분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날 왜 그렇게 썼어요? 왜? 쓸데없이 고객이 보고 즐겁하게. 사실은 그런 내용 보면 수수료가 공제됩니다라는 거 보면 딴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야 니네만 이거 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좀 그렇죠. 다소 좀 거부감 느껴질 수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썼어요. 야 그 상품 설명서의 내용이 보장 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 개시 시 연금 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 월액을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고객님이 맡긴 돈에서 나오는 그 이자 매달 드리는 그 연금액을 계약 해당일에 매년 계약 해당일에 드립니다. 계약 해당일에 지급 이렇게 놓고 괄호 열고 바로 열고 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하여 네. 5년 이후 연금 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은 1억 원 채우는데 들어갑니다. 라는 표현을 약간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하는데 무슨 말 알겠네. 네,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했다라는 것 때문에 농협은 승리를 한 거고. 아니 제가 지금 잠깐 딴짓해서
산출 아, 방법서. 취향 존중님이 지금 난토로 딴짓 중이라고 걸렸다. 바로 우리 바로 걸렸다. 산출 방법서가 네. 산식으로 돼 있다길래 어떻게 돼 있나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수포장은 이거를 보여줘도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뭐 이게 삼성생명 거는 아니던데. 얘라이. 뭐. 에이. 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걸 봐도 진짜 모른다 이거. 아마 이제 법원에서도 비슷한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산출방송 좀 보시죠. 얘라 이거야?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잠깐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줄줄이 다 1심에서 패소를 있다. 했고. 네. 아니, 저는 그 농협에서 그 설명서 만드신 분이 그날 괜히 컨디션 좋을 수도 있고 농협부는 진짜 대단하네. 아니면 농협 보통 어떤 거에 대해서 고객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이라는 건 네. 각자 또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거 김현우 소장님이 설명하는 거랑 다른 분이 설명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 재능의 차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그냥 궁금한 건 네. 그렇게 해서 고객 입장에서만 명확하게 네. 그 대신 고객이 보기에는 완전히 단점으로 가득 차 있네? 예. 라는 느낌이 들게 쓰는 게 사실은 네. 상품 설명서의 취지이자 그게 저스티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이제 그렇게 써서 과장님한테 올리고 부장님한테 올리면 야 김대리 일로 와봐. 그래, 진짜 용감한 너 네 사람이네. 월급은 누가 주는지 도대체 알기나 아니? 이렇게 쓰면 어떡해? 라고 하는 커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뜻은 포함하지만 뉘앙스는 좀 다른 뭐 아니면 그런 용어를 어렵게 쓰거나. 네, 그러다가 빼도 되는 건 좀 빼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 네. 그렇게 쓰다 보면 또 이건 분명히 써도 위에 가면 잘릴 거니까 그냥 쓰지 마 하는 것도 실무단에서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사마다 문화가 다를 텐데 어떻게 이건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송에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험사, 농협 생명이죠. 농협은 아, 물론 그런 거죠. 물론 그런 건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거 잘 안 하는. 예를 들면 영업하느라고 바쁜데 가서 부장님 지금 소화기 좀 점검 나와야 되니까 소화기 닦아야 됩니다 이러면 아이씨 그냥 통일하고 하면 안 되니? 이게 이제 보통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했던 거 개인적으로는 아마 상상하기에는 농협은 약간 주인 없는 회사니까 그런. 네. 우리는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뒤탈 없는 게 중요해. 그렇죠. 사고 안 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사고 나도 막 덮으려고 그랬던 그게 이제 적도 있고요. 장점 단점이 댓글에서 결합되니까. 농협 욕을 굉장히 하시는데 저도 그런 거 그 좀 뭐 그럴 특징이 있죠. 아주 그 궁금하긴 해요. 네네. 그 금융사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한 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싶어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다 보니까 1심에서 이렇게 줄줄이 패소하다 보니 지금 다 항소하고 있어요. 보험사들이 억울하다. 그런데 뭐 시각들은 다 보험사가 불리할 것이다. 지금 뭐 모르겠어요. 제가 불리할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도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대로 설명을 못 드는 불안전 판매에 가깝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2심에서도 보험사가 질 것이고 보통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예. 근데 2심까지 가게 되면 왜냐하면 2심에서도 지면 네. 그 기간에 이자까지도 또 물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도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대충 해서 넘어가지고 이거 물어줬다간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판단돼서 야 이 약 물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사원을 걸고 재판 중이다 이거죠. 네, 그런 느낌을 물론 이제 충당금을 쌓고 있기는 한데 이 돈이 지금 삼성생명은 4천억 정도 나머지 보험사는 뭐 700억 400억 800억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소송에서 네. 완전히 지면 물어줘야 다 될 물어줘야 돈이. 될 돈이 그게 그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예.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물어줄 돈 한 반 정도를 미리 쌓아놓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적에서 빠지는 거니까 기업의 손실로 잡히는 걸 테니 그러네요. 뭐 대손 그러네요. 충당이겠죠 뭐.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 라는 겁니다. 자. 채팅창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있군요. 네. 루프로 제발 지나치게 껴들지 말아달라. 이건 뭐 늘 오는 거니까 뭐 죄송합니다. 고객들이 좀 부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질문은 네. 야, 부자들 걸 뭐 이렇게 엄격하게 해줘. 이런 아니 저는 그러면 이런 그런 사고를 지양합니다. 즉시연금 같은 문제가 다른 연금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연금은 깔끔하게 왜냐하면 종신형 연금이다 그러면 네. 내가 돈 맡기면 수수료 떼고 나머지를 원금하고 이자를 나한테 주는 거니까 여기서 뭘 주는데 더 떼고 돌아가고 이런 건 없어서 남기는 게 없는데 네, 별로 그렇게 이거는 내가 맡긴 1억 원을
끝까지 남겨서 네. 내 아들에게 전해주기가 그렇죠. 약속이다 보니 네. 원금을 끝까지 남기면서 이분한테 줘야 되는 이제 두 가지 숙제를 하다 보니 그런 건데 그렇죠.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많이 불리한 것 같긴 해요. 설명도 안 했지. 약관에도 예. 없지. 네. 예. 굳이 있다는 거 보니까 막 화성 갈 때나 쓰는 것 같은 수학 공식이지. 이러니까 당연히 질 것 같긴 한데 보통 잘못해서 지는 경우가 있고 예. 억울하게 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 어떤 상황인지만 좀 궁금해서 예. 보험사 편들려는 게 아니라 이게 1억 원이라고 쳐요. 네. 이게 1억 원이에요. 네. 1억 원인데 이걸 맡기고 나한테는 매달 찢어주면서 네. 이 1억 원을 아들한테는 그대로 1억 원을 줘라라고 하는 상품이잖아요. 예, 예. 그럼 보험회사도 뭐 먹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수료 그래야 보험회사 장사하니까. 네. 그래서 이 1억 원에서 일단 이렇게 띄었어. 그게 이게 그쵸. 이게 한뭐 5% 된다고 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 거지. 이거 네, 우리가 네, 네. 보험회사 돌아가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굴려서 고객님한테 한 매달 주는 거잖아요. 이자가 네. 있죠. 이자 예, 주죠. 예, 예. 그리고 요거를 다시 1억 원을 만들어서 네. 나중에 10년 후에 맞습니다. 뭐 20년 후 어쨌든 네. 아들 그 고객님 아들 딸한테 줘야 되면 예. 지금 보험회사는 숙제를 2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예, 열심히 거. 굴려서 고객님 드리고 네. 씨, 이거 어떻게 채워지 요거? 요것도 이제 어떻게든 채우자는 건데 네, 네. 그게 이제 보험사의 그렇죠. 고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려면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느 정도로 굴려 써야 가능하냐. 아. 즉 이 숙제도 하고 이 숙제도 하려면 요즘 같은데 한 연 5% 굴리면 돼. 라는 거라면 네. 요즘 같은데 어떻게 연 5% 굴려요? 그렇죠. 그러니 아 이거는 좀 처음부터 무리인 건데 얘들이 설명을 잘못했구나 인 거고. 아니면 야 요즘 같은 데도 한 연 한 3%만 굴리면 고객한테도 주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네. 니들이 너무 많이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야 예. 라고 하면 이건 애초부터 보험회사가 약관을 속에서 띄어 먹으려고 한 거였구나 라는 건데 네. 지금 봐서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설명을 제대로 안 했구나. 개념상으로는 이 떨어진 이 돈을 예. 나중에 채워주려면 고객한테서 주는 이자로 챙겨놔야지 이거를 뭐 더 열심히 굴려가지고. 굴려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복잡한 계산식이 아까 그 산출 방법서고 왜냐하면 네. 이 원금을 지금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해가 편한데 사실은 그 원금을 이걸 이렇게 자른 이 원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또 10년에 걸쳐서 자녀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객이 만약에 오늘 가입하고 다음 달에 받은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이 굴릴 시간이 없이 그렇죠. 이 사람은 돈은 9,500이야. 예. 그러면 이걸 또 굴리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가입자하고 사실 녹아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네. 그런 경우의 수와 그 확률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요런 계산식에서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이렇게 됐을 때 평균 수명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계산식이 저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간단하게 농협처럼 설명을 했느냐? 알겠어요. 그 구조는 똑같을 텐데 그 부분이 애초부터 고객 돈 집어서 넣으려고 했던 거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어, 합리적이고 당연히 원금을 마련해 주려면 어디서 떼서 줘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굴려서 하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걸 밑장 빼서 하는 건데 네. 이런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설명만 했으면 되는 건데. 뭐 아니면 이자를 어. 좀 덜 드린다라고 설명을 했거나. 그렇지. 근데 그 그거를 설명이 안 됐으니 안 하고 이자도 주고 원금도 다 보장하는 것처럼 팔았으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달콤하죠. 오 그래? 그래요? 그게 저는 고객에게 햄버거를 5,000원짜리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중에서 5,000원 하는 거를 고객에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배달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안 거냐 이거랑 비슷한데 고객이 그런 말 안 했잖아 너희들이 네. 라고 할 때 약속대로 해라고 하면 손해나는 거냐 아하. 아니면 마진이 얼마 안 되는데 약속대로 하면 이제 그런 거냐에 따라서 네네. 의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설명의 의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요즘 이제 그 예금자 그런 것도 더 바뀌었잖아요.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 많이 바뀌어서 네. 설명을 예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가입하려면 설명서를 너무 많이 읽어줘가지고 힘들다고 할 오래 정도로 걸리죠. 어쨌든 설명의 의무로 충실해야죠.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알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 사건이군요. 이런 이슈 때문에 네. 지금 간만에 보험회사들이 불쌍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옛날에 그동안 했던 일 생각하니까 좀 쌤통이기도 한 요 사안만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팔 때는 좋았겠죠. 아, 신났겠지만. 재밌네요. 뭐 이게 부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자들 사실 하는 거예요. 부자들만 하는 그건 건데 맞아. 사실 그런 그러니까 본인이 뭐 더 위안이 되거나 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부자가 아닌 분들도 가입하셨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상속세 아껴준다, 비과세다 이런 설명에 내 노후 자금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거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뭐 가입하신 분들 한두 분은 꼭 계시겠죠. 가입자가 지금 뭐 십몇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다 설명된 거죠? 네. 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하나 더 준비해 오신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게 뭔지 들어보고 네. 주제를 들어보고 재밌을 것 같으면 그걸 듣고 안 그러면 그거 좀 그겁니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뭐요? 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를 조달하는 방식이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것도 있고 네네. 또 돈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 돈 낼 게 없으니까 네. 대기업 회장님들은 일감 몰아주고 네네. 이제 어정쩡한 부자들은 몰아줄 일감은 없으니까 네. 보험을 나 죽으면 얘한테 얼마 줘 네. 라는 식의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렇죠. 그게 아주 종신보험의 사실은 필요성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네.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나이까지만 가입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종신보험은 내가 늙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왜? 상속재원을 쓰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가입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자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상속세를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내 돈으로. 사실은 받은 재산 중에 띄어서 내긴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어쨌든 네, 그런데 받은 재산 중에 띄어서 내면 상관없는 건 현금이지만 그렇죠. 부동산을 만약에 100억짜리 물려받았다. 그럼 부동산은 뭐 10층짜리면 5층 잘라가지고 내고 이럴 수는 안 없으니 되니까. 예. 뭐 처분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급하게 처분을 6개월 이내에 하기에는 헐값에 팔 수 되니까. 있으니까 예. 보통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오도록 그런 사망보험금을 아들이 가입은 하는데 그리고 아들 돈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들 돈으로 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주면 그것도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네. 그러면 아들은 한 1,000만 원만 보험료를 내는 상황에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보험금이 한 1억 원쯤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야 이제 아들이 이거 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험금은 1억 나오는데 아들이 열심히 부었는데 부은 돈 다 더하니까 1억 5천이야. 그럼 내가 무슨 짓 한 건가? 네네네. 이런 텐데 그렇죠. 아들이 1,000만 원만 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잦아져서 1억 원이 나오는 일이 잦다면 네. 이건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오, 당연하죠. 그러니 보험회사는 아버님이 연세가 몇이세요? 72세신데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부어야 네. 돌아가셨을 때 큰 돈이 나오는. 아니면 안 받아주든가. 근데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많이.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험회사가 스마트하다면 네. 그 돈이 그 돈이거나 이 아들이 손해 보게 만들겠죠. 네. 이 아들들이 이익 보게 만드는 상품은 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지는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게 만들면 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천을 냈는데 1억을 가져가면은 예. 다른 사람들은 5천을 내고 5천도 못 가져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만 냈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그럼 1억이 나오면 그때는 이분이 이익이지만 네. 아버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함부로- 손해보게 만드는 방법.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는데 네. 설명 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네. 보험료를 내요 매달. 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억이 나오는 보험료를 내가 내요. 네. 왜냐하면 어, 1억 받아서 상속세 내려고. 네.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네. 아들은 1억 보험료를 몇 천만 원밖에 안 냈던 내고 상황에서 돌아가셔야. 1억을 받아야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세이브 되면서 네. 그 돈으로 네. 상속세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잦을 리가 없잖아요. 평균적으로는 그런 아들이 100명이 있다면 그런 아들 중에 성공하는 아들은 한 30명. 네. 오히려 실패하는 아들은 70명.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라면 이걸 해서 상속세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계속 가정해 보면 네. 확률적으로 안 하는 게 맞죠. 실패할 차라리 것이다. 매주 로또를 사면서 맞으면 상속세 내야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냈을 때의 1번 실패 리스크가 없는 게 내가 낸 돈보다 보험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네, 1,000만 원씩 매달 내는데 내가 실패해도 네, 1,000만 원씩 10번 내면은 1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받는 보험금은 한 2억 정도가 되게끔은 되어 있어요. 모든 보험이. 그럼 보험회사는 왜 그런 손해를 그렇죠. 봐요? 어딘가서 뭐 메꿔 넣어야 되겠죠. 이분이 어쨌든 꽉 채워서 내면은 예. 한 번 내고 주는 거든 어쨌든지 간에 손해니까. 그런데 전체 가입자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종신보험의 전체 유지율이 30%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70%는 손해를 보고 다 해약해서 떨궈져 나가는 게 가장 큰 수익이고 가장 큰 수익. 돈을 꽉 채워서 내고 이만큼 보험금 드리는데 요만큼 내가지고 아유 보험사가 요만큼밖에 손해 안 받네 이게 아니라 예. 돈을 이만큼 내놓고 절반도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낸 돈의 절반도 못 찾아가는 사람. 왜요? 조기 해약 때문에. 아, 조기 해약. 네. 아, 조기 해약하느라고. 아, 확률상으로 아. 또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마치 사망의 확률 말고 중간에 조기 포기하는 해약, 사람들 그렇죠. 때문에 그 확률까지 다 낙전 포함했을 수입을 때. 먹는다. 그러면 낙전 수입. 큽니다, 그게. 종신보험은 네. 조기 해약만 안 하고 네. 끝까지 붙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부으면 다 이득이죠. 그 사람 붙는 사람이 다 이득입니까? 그렇죠. 그럼 무조건. 보험회사는 다 져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안 찾아 그러니까 해지율 깨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설계한다는 건 그렇죠. 마치 로또 복권의 설계가 네네. 기대 수익은 한 장에 1,000원짜리 로또가 1,200원이나 1,300원인데 네. 보험금을 안 찾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당첨되고도 어떻게 그럴 리는 쉽지는 않지만 네네.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안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가다 해지를 하는 거지. 해지를 그러니까 해지를. 로또로 치면 안 찾아가는 안 거죠. 찾아가는 로또를 해지한다는 건 없으니까. 네, 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냥 로또 회사도 돈을 돌아가는 버는 그런 구조라는 개념인데 뜻인가요? 안 찾아가는 게 더 유리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금을 이제 로또를 5천 원 주고 사는데 이게 10만 원이야. 근데 찾으러 가는데 경비가 비행기 타고 가서 50만 원이 들어. 그거를 일부러 가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럼 종신보험은 끝까지 붙기만 하면 그 다- 어떤 금융상품보다 좋다는 뜻이네요. 그런 느낌이 되죠. 특히나 그런 게 무해지환급형, 저해지환급형 보험들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중간에 깨면 한 푼도 안 줍니다. 대신에 보험료가 한 20% 쌉니다. 20% 싼데 이걸 다 내면 일반 보험금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효율이 높으니까 사실은 돈 많으신 무해지 환급형은 그럴 것 같고 그렇죠. 일반적인 일반도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네. 거예요. 끝까지 붙기만 하면 맞습니다. 무조건 이익인. 예. 근데 끝까지 붙는 안 붙는 확률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아니 상속세 마련하라고 부었는데 그리고 끝까지 붙기만 하면 이득인데 어떻게 안 부어요?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은 게 아니라 그렇겠죠. 내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식한테 알겠습니다. 뭘 남겨주려고 했는데 이게 애들 크고 나니까 보험금 필요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깨고 내가 써야겠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구나. 왜 갑자기 이렇게 네.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까? 저요? 저녁을 안 먹었다니까 지금 내가 모든 거에 날카로워져 있어 지금.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막 톤이 높아지더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아, 재밌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네. 상속세 세율도 다 알죠 이제. 네. 어떻게 절세하는지도 알죠. 네. 심지어는 제 아들 딸이 상속세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죠. 네. 네. 이제는 완벽해. 내가 돈만 벌면 그렇죠. 돼 이제. 상속해줄 자산만 있으면 되죠. 이제 내가 상속해줄 자산만 만들면 네. 저는 완벽해. 사실 상속세를 부부가 야.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10억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야 그거 넘길 걱정만.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주변은 다 아는데 핵심만 없어. 네. 밑에 정프로가 먹다 남긴 사리곰탕면이 있을 거야. 아까 전에 이제 사리곰탕면을 들고 왔더라고요, 진짜. 그래? 그리고 수박인데요. 알겠습니다. 뭐 또 하나 준비해 오신 거 설명해 주세요. 아 있는데 네, 예, 이건 진짜 7번 요거 뭐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 우리가 예. 소득이 늘어나도 사실은 세금이 소득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 세금을 소득은 지난 뭐 5년 동안 뭐 17점 몇 퍼센트 늘어났는데 세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40%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나왔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소득은 물가 상승 대비해가지고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뭐 10년 전에 만 원이 지금의 만 원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승과 엇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구간 자체는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진 구조에 의해서 그게 그대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1,000만 원 벌 때 이 사람이 지금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쉽게 얘기해서 10년 전에 화폐 가치가 지금의 절반이다. 네. 그러면 10년 전에 연봉 5천은 지금의 연봉 1억이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똑같은 돈을 벌면 똑같은 세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네.
과거의 세율 구간과 지금의 세율 구간이 똑같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똑같은 돈을 벌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진 구조라서 여기 표 잠깐 보시면 네. 우리나라 이제 세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까지 벌 때는 세율 6%. 네. 화면 지금 PD님!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 네. 바로 안 돼요, 그렇게. 아니 바로 되던데. 됐어요. 네. 예. 6% 1,200만 원 이하 벌 때까지는 6%입니다. 네. 그런데 10억 넣는 사람 10억 넘게 되면 45%예요. 즉 1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60만 원 세금만 내면 되지만 네. 10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더 벌게 되면 1,000만 원에 대한 45%의 세금 4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소득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기게 되는데 과거에 연봉이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 2배로 뛰어서 1억이 됐다 한들 예. 물가가 그만큼 뛰어가지고 나는 똑같은 돈을 버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세금을 더 내는 그렇죠. 거네. 예전엔 요 정도 세금 언저리를 내다가 지금은 이 정도 언저리의 세금을 내니까 야.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부담은 높아졌는데 나는 소득은 그대로다. 그걸 계산해 봤더니 소득은 요만큼 올랐고 세금은 이만큼 올랐다. 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008년에 만들어진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네, 2008년이면 14년 전인데, 네. 15년, 14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 물가 상승 생각해 보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럼 소득이 물가 상승률만큼 어떻게 오르는데 물론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이 오르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과세 표준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줘야 그렇죠. 세금 부담이 똑같은 거 아니냐. 네네. 근데 과세 표준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만 올라가니까 네. 실제로는 내가 세금을 더 내는 원봉은 올랐는데 네. 세금은 더 내니까 실제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맞습니다. 2008년에 야 1억이면 고액 연봉자니까 세금 20% 내! 할 때는 야 그래 낼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1억 고액 연봉자니까 20% 내! 똑같이 하면 그거 10년 전하고 다르잖아.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 상승에 연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안스찬 기자님이 계셨던 미국에서 네. 하고 있는 방식이죠. 네. 과표를 저 세금 구간도 올려라. 그렇죠. 구간도 올려라. 매년 물가 상승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이 작년에 1,000만 원이 아니다. 그렇죠. 올해는 1,050만 원쯤 되는 금액이 작년에 1,000만 원이니 네. 그 세율이 변화되는 그 구간 자체도 올려주자. 5%씩 올려라. 네. 그게 합리적이네. 그게 합리적이죠.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대부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올리자라고 하는 게 예. 작년 기준으로는 요만큼 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08년에 고정된 걸 지금 올해부터만 이렇게 조금 올리자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 이것도 확 뛰어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1년만 놓고 봤을 때 요 정도씩으로. 근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이만큼에서 비싼 세금 내던 사람이 이제는 좀 넉넉하게 좀 덜 내도 되네 때문에 전체 세수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2011년, 2012년에도 논의가 두 차례 됐었는데 다 이제 무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되게 좀 그런 게 네. 가만히 있으면 이 소득 과세 표준 소득 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면 네. 가만히 있어도 증세가 되는 효과가 생기네. 그렇죠. 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죠. 세율이 세율이 올라가는 세수가 효과가 줄어든다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는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거 완화를 해주면 완화를 구간을 해서 올려주면 구간도 같이 올라가면 네. 세수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물가가 5% 오른다고 쳐봐요. 예. 네. 그럼 원래 1,000만 원일 때는 예를 들면 그렇죠, 10% 그렇죠. 낸다고 쳐봐요. 그럼 100만 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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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죠. 네. 1,050만 원이어도 10%가 세금이어야 네,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105만 원이 세금인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 세금은 100만 원, 올해 세금 105만 원이니까 네. 세금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늘어나는 건데 다만 그 세금으로 탱크를 살려고 하면 탱크도 105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탱크 하나밖에 못 사지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세수가 줄어드는 건 뭐냐면 지금 그냥 이렇게 고정을 10년 동안 해놓은 걸 이거 조정해야지 1200을 1800으로 바꿔 이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걷어들이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계속 하게 된다면은 그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그죠. 이제 세금 부담도 요 구간에서 없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과세 표준을 좀 정비해야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이거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네. 평범한 샐러리맨도 네. 예전에 부유층이 내던 세율을 네. 드디어 내고 내고 있기 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사실은 근로소득 표준 소득공제 네. 그 근로소득
소득에 대한 표준 소득공제가 있고 표준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깎아주는 거. 무조건 이 정도 벌면 다른 거 인적공제 뭐 없이 그냥 무조건 깎아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늘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 연봉 구간이 한 1,000만 원에서 4,400, 4,500 요 언저리 분들은 네. 연말정산 하게 되면 세금 다 돌려받는 아예 면세이신 분들이 요 허리춤에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 이거는 이제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혜택, 뭐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세부담이 옛날에 비해서 똑같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세율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공제해서 빼주자. 빼주자 요런 그러니까 게 이게 중간에 계속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세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공제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네. 다 연동 방식으로 하네요. 예. 물가 연동 방식으로. 미국과 프랑스. 독일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프랑스, 영국도 그렇죠. 이제 그쪽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저거 자체가 낮아요. 그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율. 세율이 낮아요. 네, 낮아요. 낮은데 그럼 돈 많이 벌면 거기가 좀 유리하냐?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뭐 국가 위기가 있거나 무슨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고액 일정 부분 이상 돈을 버시는 분들한텐 부가세 개념으로 한 2에서 3%를 더 걷는 탄력적 한시적으로 올해는 힘드니까 더 걷읍시다. 그거야 뭐 방위성금 같은 거고. 뭐 그런 아니, 식으로. 아니 같은 그러니까 거고. 제 네. 생각에는 그러니까 율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으나 근데 이 구간 자체의 기준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연동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세율을 정할 때 나도 낼 수밖에 없는 세율이 곧 된다. 네. 물가가 오르면 라는 생각으로 이 정도 세금을 걷는 게 맞냐는 컨셉을 항상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돼요.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세율표를 딱 보면 내 5천만 원 이 주변만 봐. 네. 그래 이 정도면 낼만 하지. 5억 버는 사람이 예를 들면 세율이 예를 들면 45%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죠. 아까도 즉시연금 할 때 과해. 그거는 그냥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좀 손해 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컨셉이 부자들은 어떻게 처우 받아도 괜찮아. 네. 심지어는 벌 좀 줘야 돼. 네.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쪽 세율을 높여놨다가 네, 네. 10년 후, 20년 후 혹은 우리 아들들이 그쪽 세율을 이제 받을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봉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때쯤 되면 이런 무슨 세율이 이런 게 있냐. 그거 하면 같은 금액으로 세율로 두 마디 하는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문제도 생기고 사실은 이렇게 10억 초과가 45% 지방세 포함하면 50%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네. 부분들 같은 경우엔 다른 짓을 하죠. 야 이렇게 세금 많이 내고 내가 돈을 뭐하러 열심히 해서. 추가세금을 할 때 안 하죠. 그러니까 배당도 안 하고 안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이거는 손을 네.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아니,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신데 왜 저 좀 보내주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 금연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Yeah!